견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하고 오랜 경력과 그 모든 그 역사에 천착하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을 관찰해 오셨은 고견으로서 하신 말씀이긴 하신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아니고서는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역시 핵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또 인권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킬레스건과도 같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미 이 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 담론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핵을 만든 이전의 단계와는 담론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 또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외교적 차원에서 잘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통일 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 통일은 그 영토 문제를 얼마 전에 북한의 헌법에서 영토 문제를 확정짓고 나왔죠. 영토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합치자 남북한이 하나로 영토가 되자 하는 이러한 그 정치적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정말 통일한다면 리유니피케이션 다시 하나가 되자면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단계가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화해를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대적 관계, 적대와 분단에서 오는 이 적대감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평화로 공존, 대립의 관계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가야 하는데 평화적 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 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신뢰 구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 전 단계에 있어서 북미 관계라든가 하노이에서 북한에게 말하자면 뒤통수를 친 거죠. 김정은은 준비하고 왔는데 트럼프가 뒤통수 치고 가버렸잖아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얼마나 먼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미국의 방위산업체가 조종하고 유태인의 그 세력들이 이제 시오니즘으로 보여주는 이란과 지금 미국에 심각하게 싸우다가 지금 휴전으로 갔지만은 그러한 그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미국의 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방위산업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산복합체와 그 로비스트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러면서 이제 북미 정상이 깨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가 이미 만들어졌고 잘 아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4.27 선언까지 해서 판문점에서 둘이 오손도손 잘 이야기까지 하고 통일이 내일 모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평양에 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열렬히 환영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기 가서 뭔가 통일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을 줬지만 그 위에서 미국에서 틀어보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좀 더 접근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뼈아픈 고비가 있었고 그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강대강 구도로 이제 가니까 이제는 두 적대 국가로 갔다가 이제 적대란 말을 이제 이재명 정부 또 들어서서 적대란 말이 헌법이 조금 수정되면서 이제 바로 또 두 국가라는 체제로 갔어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이미 그 두 국가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북한이 독립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대화가 안 돼요. 우선은 벌써 유엔을 통해서 두 나라 국가가 가입을 한 지 오랜데 그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상호 존중을 하면서 대화로 나가야지. 독립국가 인정 안 한다면은 북한에서는 대화 안 할 것이 뻔하고 강대강 구도로 계속 가는 것이고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되는 것이고 8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계적 통합, 신뢰 축적을 통한 단계적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민족주의 정통, 당위성, 우리는 그 한민족, 한핏줄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청년 세대에게는 더 안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흡수 통일 방식으로 지금까지 보수 정부에서는 그걸 해왔단 말이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흡수 통일 혹은 이 민족주의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앞세워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평화, 인권, 좀 전에 인권 말씀하신 인권 중요합니다. 제가 열린서원 출판사로 있으면서 미국의 조지아 대학 조지아 대학 명예교수였던 박한식 교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인권과 통일이라는 책을 제가 일일이 교정을 보면서 그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인권 문제 중요합니다. 이때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의 아까 말한 헌법에 나오는 생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서 인권이 중요하고 남한도 그러한 인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큰 거대 담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 인권, 그 다음에 생태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공동 번영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해 간다. 아까 말한 민족주의라든가 뭐 흡수통일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뭔가 찾아내야 되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다시 개발하고 또 그들의 삶의 언어로 통일을 새로 우리가 제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전, 경제, 기후위기 이러한 피부에 와닿는 방법론을 가지고 청년 세대들에게 통일 비용이 많이 든지 우리 통일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통일 편익이 더 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가져둔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계셨던 송기웅 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통일 비용이 크냐 통일 편익이 크냐 통일 편익이 크다는 건 통일연구원 교재 그 안에서 책에서도 이미 밝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도를 넣고 뭐 러시아를 가고 물류를 가지고 또 러시아에서 자원을 가져오고 또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 자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특히 군사 비용으로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북한의 전체 전 GDP보다 높잖아요.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들을 통일 편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담론을 청년 세대에게 새로 인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담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북핵 문제가 계속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핵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의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그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핵 게임에서 승리했다. Ye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 왕따에서 김정은이가 국제 파워의 플레이어로 되었다. Yes.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그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옮겨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서해 도발 가능성을 핵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그 위협적인 기자들의 생리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던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이것을 미국의 이런 언론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똑같이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핵 카드 위협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경각심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과연 그런가? 예를 들면 북한이 핵 카드를 만지작거려서 우리에게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알아야 돼요.
북한이 과연 북핵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는 공멸하는 것이죠. 그럼 북한이 정말 공멸을 원하는 것이냐? 동북아 전체, 세계 전쟁, 3차 대전, 중미 관계, 러시아까지 온 쑥대밭이 될 텐데 그런 그 중대한 핵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역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 정세나 세계 정세의 역학적으로 볼 때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택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가기 전까지 남한의 정부가 외교적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적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까 서해안 뭐 이런 충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지적으로는 도발을 했었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핵까지 연결시켜 버린다면 너무 과대한 생각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군사적 충돌에 국지적인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드론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 뭔가 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했잖아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도발을 유도했지만 북한에 총 한 방 안 쐈어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김정은 정부가. 그래서 국제정세 이미 알고 있고 국제 왕따에서 파워플레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북미 수교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왕따를 한번 하노이에서 당했는데 또 당하겠어요? 왜? 이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해졌고 또 혈맹 관계로 가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10,000명 파병해가지고 한 4,000명 죽어서 또 돈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평양에 가면 핸드폰 쫙 이제 돌고 그것도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살 만큼 이제 많이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중국까지 시진핑까지 북한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가서 이제 그러지 말고 경제 협력하자. 우리 서로 그런데도 핵 문제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자존심이고요. 그 핵 문제는 미국만 가지고 있냐, 파키스탄만 가지고 있냐, 북한은 가지면 안 되냐, 이런 우리가 정확한 명확한 인식하에서 우리가 세계 정세를 파악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단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적 신화력과 유연한 자세, 아까 말한 우리나라 세계 5대 군사강국으로서의 든든한 방위산업 국가가 됐습니다. 무기까지 수출하고 아주 좋아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억제력도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유연한 자세로 대외적인 대화로 유도해 나가면서 적대국 두 국가 함정에서 적대라는 말을 이제 빼가고 두 국가 체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만큼 언제든지 인내하고 우리가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특별히 공동생명, 미래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공멸의 그 위기나 이런 불안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하다 보면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또 둘째 단계 핵물질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감시와 또 신고도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상호적인 존중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재를 완화내지는 제재를 좀 풀어 완전히. 그리고 인도주의적으로 협력을 계속해.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양쪽으로 동시 진행되는 거예요. 핵무기의 일괄 타결 대신에 옛날에 일괄 타결을 한다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면 북미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괄 타결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평화협정, 그 다음에는 동북아 다자안보 이 구축이 이 절세래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중미일 러시아, 북한, 중국, 북중미, 한미일 이런 여섯 모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자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비핵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문제를 따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이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연계해가면서 하나씩 상호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되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략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전쟁 방지를 물론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겠죠. 그다음에 북한 핵 보유를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핵 위험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외교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인도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식량 보건, 재나무, 감염병, 기후위기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다자간, 4자 회담, 6자 회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제가 5번째는 한국이 이 문재인 때는 운전자론을 말하다가 미국 종속화되고 말았지만 한국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전자권 환수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압박이냐 대화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억제 정책을 쓰지만은 동시에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대화적 방법이 아주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통일이냐 통합에 혼돈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이 어거지 통합이 아닙니다. 병합적으로 그냥 어거지춤 갖다 붙인 그 통합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 다시 말하면 공자가 말하는 군자 화이부동 평화적 정책으로 다르지만 하나로 가는 그런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